가끔씩 자연은 인간에게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연재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미지의 존재인 자연을 향해 제물을 바치며 더 이상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고개를 조아리는 의식을 치르곤 했었죠. 그렇게 바쳐진 제물은 처음엔 젊고 건강한 인간이었지만 문명이 발달하며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그 제물은 점차 가축이나 음식으로 대체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의 원리를 완전히 밝혀낸 근현대에 와서는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을 향해 커다란 제물을 바치지 않게 되었죠. 날씨의 아이는 이러한 희생제의, 즉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까지 제물로 바치곤 했었던 과거의 미신에서 모티브를 얻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비가 멈추지 않게 된 도쿄라는 설정을 통해 인간은 위기가 찾아온다면 언제든 희생제의를 되풀이할지도 모른다는 세상을 향한 다소 냉소적인 시선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감독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 잔인한 세상이라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을 희생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번 작품이 관객들에게 와닿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독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세상은 원래 미쳐있기 때문에 세상에 복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문명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희생제의라는 그 미친 행위를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즉 감독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과거 시대의 잘못을 억지로 현재에 끌고 와서 사실 너희들은 이 소녀를 희생시킬 수 있을 만큼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혼자서 일갈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잘못을 직접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지금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작품이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의식이 너무나 생뚱맞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젠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격이니 그런 주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작품의 이야기도 함께 허공에 떠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카이 마코토의 전작 너의 이름은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현실의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에 판타지일지라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날씨의 아이는 이미 사라져버린 미신을 토대로 하고 있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현실 세계를 비판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신카이 마코토라는 사람의 전작들을 살펴본다면 이런 무리한 인식이 나오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속 세계는 언제나 주인공의 희망과 욕망을 꺾어버리는 잔인한 공간으로 그려져 왔었으니까요. 별의 목소리에선 어린 학생들을 우주 파일럿으로 징병하며 주인공과 히로인을 지구와 우주로 이별시켜버리는 세계가 등장하고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는 전쟁을 위해 국가가 평행세계를 개발해버린 탓에 주인공과 히로인은 현실 세계와 평행세계로 떨어지는 또 다른 이별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단절로 인해 히로인과 멀어지게 되는 주인공의 서사는 그의 작품 세계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건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걷게 되면서 두 사람이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는 초속 5cm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언어의 정원에서는 심지어 오직 비가 내리는 오전에만 극도로 제한된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너의 이름은 시간의 엇갈림으로 인한 상실을 그려내며 그가 천착해왔던 주제의 완성형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신카이 마코토가 작품 속에서 그려내왔던 세계는 언제나 주인공이 지키고자 하는 히로인과의 일상을 파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잔인한 세계의 질서 위에다가 일상의 모습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내는 방식으로 세계의 잔인함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왔었죠. 그래서 그가 그려낸 일상의 정서가 그토록 아름다웠던 이유는 단순히 섬세한 작화의 퀄리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세계의 질서로 인해 상실당하는 일상을 향한 절실함이 거기에 더해졌기에 그 일상들은 더욱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날씨 아이는 그런 전작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이토록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히로인과 함께할 수 있는 일상의 시공간과 그것을 뺏어가려 하는 잔인한 세계의 질서라는 그의 작품 세계 공식은 날씨의 아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전작들이 적어도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속 5cm와 언어의 정원에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의 질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별의 목소리와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는 현실의 질서에 직접 맞서 싸우는 시도를 그리다가도 결국 그것을 미완의 도전으로만 남겨두며 현실의 부정으로까지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너의 이름은 예외적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판타지를 그려냈었지만 그 판타지를 성공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오히려 현실에서 겪었던 실제 아픔으로부터 가져옴으로써 역으로 현실을 향한 희망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날씨의 아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신카이 마코토는 지금까지 상실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면서도 그러한 상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일부분이라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틋한 상실감을 불러오며 그의 작품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효과까지 발생했었죠. 그러나 이번 작품 날씨의 아이는 주인공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세계를 파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현실의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결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덕분에 그의 작품 속 아름다운 정서를 완성시키던 상실감은 정말로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인지 날씨의 아이 속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품 속의 여성 희나와 나츠미처럼 명백한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가벼운 해프닝처럼 받아들여주는 여성이 살아있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타쿠들의 만족을 위해 만들어지는 가상의 컨텐츠에서나 가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문제로 삼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한 평가를 일단 제쳐두더라도 기본적으로 작품의 현실적인 개연성을 모두 파괴해버리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의 아이 속 여성들은 언제나 음흉한 시선에도 유쾌한 반응을 보여주었으며 적대적인 인물들조차도 중요한 순간의 허수아비처럼 손쉽게 쓰러져주며 소년이 손쉬운 만족감을 맛볼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타쿠들의 자기 만족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기괴한 이세계의 물처럼 말이죠. 날씨의 아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있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조작된 채로 죽어있는 가상세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신카이 마코토의 이전 작품 속 소년들은 세상이 비록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그런 현실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 날씨의 아이는 그런 현실의 질서를 부정했고 그 덕분에 상실할 수밖에 없기에 더 아름다울 수 있었던 존재들도 그의 작품에서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현실 세계에 절망하면서도 끝까지 현실을 향한 끈을 놓진 않았던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속 소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부디 다음 작품에서는 신카이 마코토가 현실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그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이번 작품처럼 죽어있는 세계를 계속 그려내고자 마음먹게 된다면 결국엔 그 아름다움마저도 점차 빛을 잃어가버리고 말 테니 말이죠.